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2016년 10대 뉴스. 지난 시간까지 경주 지진, 새누리당 총선 참패, 사드 배치 결정, 구의역 참사까지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5번째입니다. 아무 원한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한 여자애를, 저도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무참히 잔인하게 10회 이상을 그렇게 우리 딸한테 합부리를 했는데 어떻게 30년밖에 안 나오는지. 지난 5월 17일 23살의 여성이 서울 강남역 부근 빌딩의 공용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정신분열증 환자의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다,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인의 진술 때문에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번졌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추모 메모지를 강남역 출구에 붙였는데요. 우리는 운 좋게 살아남은 여성이며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는 과장이다 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 시각차는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사이트 논란이 커졌을 때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 6일 핵실험을 감행하자 박근혜가 지난 2월 10일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개성공단의 발전기는 멈춰서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에게 위협 수단이 됐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액은 7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공단이나 기업은 2배가 넘는 1조 5천억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이 개성공단 폐쇄에도 관여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북한이 남한과 경제 교류를 확대해가면 확대해갈수록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 민족 번영의 대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이 즉각 재개돼야 할 이유입니다. 작은 볼일
우리나라의 우리 하나 되어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내일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전주 광주 공개방송이 있지요. 오늘 저희가 사전 예약자분들께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내일 낮 1시 전주 인후동 갈보리교회, 저녁 7시 광주 금남로 광주 YMCA에서 뵙겠습니다.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입니다. 부모를 잃거나 부모로부터 분리돼 보호시설에 들어간 아동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독촉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부모와 함께 살 때 발생한 부모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최순실이 블랙리스트 작업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만 군데 최순실이 개입했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오늘 아침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재용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을 승인해 주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문형표가 최윗선일까요? 정윤회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정윤회 문건 때문입니다. 세상이 항상 자기 뜻대로만 돌아가지 않네요. 대통령 박근혜가 지난해 7월 24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독대를 했습니다. 직접 돈 내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뇌물죄에 점점 다가가는 박근혜입니다. JTBC가 대통령 박근혜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 사진에서 주사바늘과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만드는 7시간 행불 근내의 공식 이메일은 sevenhairpong@gmail.com입니다. 대통령 박근혜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작업을 사실상 주도한 사람, 그 사람은 최순실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최순실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사를 배제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동원된 단서를 잡고 관계자 소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가 똥을 끊겠습니까?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오늘 아침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지난해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입니다. 문형표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윤회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014년 논란이 됐던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사항을 재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곧 정윤회를 불러서 국정에 개입했는지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시금석입니다. 특검 수사의 진정성 말이지요. 잡아내면 특검 수사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지난해 7월 24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불러 독대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지시했고,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의 말을 수첩에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30+30과 60이라는 숫자였는데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에 각각 30억씩 모두 60억을 내기로 했고 박근혜가 이를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네, 대통령이 재벌 기업들에게 직접 출연금을 요구했거나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는 다큐멘터리 세월 X를 통해서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잠수함 등의 외부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월 X는 하루 만에 33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부 네티즌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만난 과학자 대부분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 해군은 잠수함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라며 세월 X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화한 잠수함 전문가는 잠수함은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잠수함 충돌은 감추기 힘들 만큼
큰 사고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은닉되어 왔다는 주장은 과도한 추론 같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잠수함 충돌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 전문가는 자로의 진실을 향한 탐구 노력은 높이 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JTBC가 대통령 박근혜의 사진을 분석해 보았는데 세월호 참사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 사진에서 주삿바늘과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4월 17일 사진에서 보인 자국이 실 리프팅 시술 흔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시술이 실제로 있었다면 참사 당일에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월 3일 첫 공개 변론을 엽니다. 이틀 뒤인 5일 2차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헌재가 일주일에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을 2차례씩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공개 변론이 10차례에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심판에서도 공개 변론을 10차례에 열 경우엔 내년 2월 중순 이전에 변론이 종결됩니다. 이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인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매우 간단한 데다 박한철 소장의 의지가 있다면 1월 말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봉주의 전국구 진행자 최강욱 변호사의 견해기도 합니다. 정유라가 독일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혼자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카를루스웨이의 한 호텔에서 묵고 있는 것인데 이곳은 프랑스는 차로 15분 거리, 스위스도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숙박 계약은 짧게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민들 사이에서는 프랑크푸르트 곳곳에서 정유라에 대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박사모의 맞불 집회가 6주째 이어지면서 주최 측이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인 탓에 한겨울 추위가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야간 집회 종료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서 연세 드신 분들의 항의가 심했다고 합니다. 임금 인상 요구가 뒤따르겠군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보좌관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진술에 의하면 2013년 1월 최경환 의원은 국회를 찾아온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들에게 남아서 이야기 좀 듣고 가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최경환 의원 측의 보좌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들에게 최경환 의원 인턴 출신인 황모 씨에 대한 채용을 청탁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AI가 발생한 34개 시군 가운데 4곳은 가축 방역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가축 방역관이 없는 곳은 70곳이나 됐습니다. 한편 소규모 농가 방역을 위한 정부의 가축방역 공동방재단은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면서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AI 발생은 전문적인 방역 인력 부족이 빚은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가 꼭 1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10명 가운데 7명꼴로 심각한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일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새로 진단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할머니는 합의에 반발해서 일본 정부가 추견한 현금의 수령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소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소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소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나경원이 탈당 안 해서? 응? 야, 나경원도 살아야지. 걔가 용가리 통뼈냐? 응? 탈당은 장난이 아니야. 응? 탈당계를 내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데. 카카, 저희 탈당 신경 쓰셨군요. 29명으로 막아내셔서 기쁘십니까? 근데 99명 갖고 뭐 하시게요? 나머지 야당들이 힘 합쳐서 카카에게 엿을 먹여도 국회 선진화법이 받쳐줍니까? 그렇다고 국회 의석이 받쳐줍니까? 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차라리 탄핵 인용이 나을 수도. 씹새끼야, 수시기가 없는데 내가 집권을 어떻게 하니? 내가 왜 탄핵 안 받으려고 하는지 알아? 탄핵되면 감옥 가잖아. 카카,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3일 첫 탄핵 심판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에도요. 뭐 그렇게 자주 열어? 쟁점도 많잖아. 그래서 더 속도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3월 초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감옥은 아무래도 춥습니다. 봄에 가시는 게 탄핵 기각돼봐. 봄에 감옥 갈 놈은 바로 네가 될 테니까. 카카, 국내 유일의 여자 교도소가 있는 곳 아십니까? 여자 교도소? 알지? 1번 달성, 2번 구미, 3번 청주, 4번 경주, 5번 고리.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를 준비하셨군요. 예,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또 여러 가지 각도로 조명을 해봐야 되죠. 근데 오늘은 저는 반 총장과 유사한 해외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은 외교관이 국내 정치에 와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물론 특별히 잘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외교관의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집트 출신의 모하마드 엘바라데이라는 외교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유엔만큼 중요한 기구죠. IAEA 사무총장을 12년 동안 했고 2005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미국의 뜻을 절대 거역하지 못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 엘바라데이는 이라크 전쟁에 앞서서 미국하고 맞서는 그런 강단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2010년에 IAEA 일을 다 끝내고 이집트로 귀국을 했는데 당시에 이집트는 30년째 무바라크 군부 독재 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바로 2011년에 아랍의 봄이 터지면서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그 결과 무바라크가 권좌에서 쫓겨나는 그런 정세에서 이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예, 제가 그때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그 무바라크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바라크가 이집트 현지에서는 약칭 MB로 통하다는 사람이었던데 그래서 이집트의 MB가 쫓겨났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때 넘어가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이집트에서 우리 촛불혁명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엘바라데이도 독재정권 타도 시위 대열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엘바라데이는 기본적으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자이지만 당시 이집트 야권의 최대 세력은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슬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바라데이가 그 두 이슬람주의자들하고 힘을 합쳐서 반정부 시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올랐겠죠. 그런데 무바라크 퇴진 후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엘바라데이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가 대통령이 못 됐습니다. 대신에 그때 시위 때 같이 손을 잡았던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인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엘바라데이가 대통령이 됐다면은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상징성이 컸을 테고 화제가 됐을 텐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혁명적인 상황에서 리더십의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이 안정된 나라였다면 그런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혼란한 국면에서는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게 없는 그런 외교관의 뚜렷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반 총장이 친박 쪽에다가 줄을 댔다가 지금 촛불혁명 정국에서 갈피 못 잡고 어디로 갈지 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엘바라데이도 보이다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거였습니다. 반기문이 아니라 간기문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바라데이가?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이 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전국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바라데이가 다시 그 정부에 비판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과거 그러니까 군부 독재 타도 시위 때 힘을 합쳤던 무슬림 형제단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민주적으로 세운 정권이 수립된 지 1년 만에 과거 그 군부 독재자 놈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붕괴시켜버리는 일이 201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문제는 엘바라데이의 당시 선택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쿠데타를 지지하는 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네?
아니 아무리 그 정권의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군부 쿠데타에 동의한다? 이건 본인이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을 그 한마디로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쿠데타 세력, 군부 세력이 엘바라데이한테 임시 부통령 자리를 줬고 그러니까 엘바라데이가 낼름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고 예. 쿠데타를 했으니까 이제 반대 쪽에서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크게 곧바로 일어났는데 군부가 유혈 진압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엘바라데이가 유혈 진압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 달 만에, 정확히 한 달 만에 부통령직을 던져버리고 다시는 내가 이집트에 안 오겠다라고 하면서 오스트리아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참 새털같이 가벼운 양반이군요. 정리하자면은 군부 독재 정부의 반대편에 섰다가 군부 독재가 물러나고 민주적으로 뽑힌 정부에도 반대편에 섰다가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쿠데타를 지지한 결과 부통령직을 얻었고 그러다가 쿠데타 세력이 유혈 진압을 하니까 부통령을 관두고 도망갔다. 예. 이거 뭐 이집트산 기름장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뭐 대통령 욕심은 있었지만 갈등을 중재하기는 해도 결정하지는 못하는 그런 외교관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혼란한 정부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요즘에 뭐하고 사나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기사는 거의 안 나고요. 예. 이집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의 핵 확산 발언을 비판하고 또 뭐 중동 빈곤 문제나 난민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발언의 힘은 완전히 다 빠졌을 테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편적으로 좋은 말, 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말 이런 말이나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 복잡한 시기에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망신만 당했고 심지어 쿠데타를 지지하는 바람에 노벨 평화상 명성에다 먹칠까지 했습니다. 예. 저는 뭐 반기문 총장도 엘바라데이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깃발을 들고 돌파도 해야 되고 또 죽는 길이라도 가야 되죠. 예. 근데 반 총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엘바라데이 같이 대세에다 몸을 맡기는 그리고 점잖고 좋은 아름다운 말이라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나마 있는 명예나 명성도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이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섰다가는 그간에 있었던 명예나 명성도 다 날려버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네요. 외교관들은 다 그렇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전직 외교관들도 보면은 반 총장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들의 위상을 높여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대통령에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만난 분들은 웬만하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신 외교관들이 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자,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반기문 총장을 안 만나준다고요? 예,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있을 때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어둬야지 이 한국 대선에 나오면 내가 트럼프 처음 만났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쓸 텐데 이게 큰일입니다. 이제 임기가 딱 4일 남았는데 트럼프 쪽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만날 이유도 없죠. 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나댈 때 반기문 총장은 그때 상당히 무시했던 모양이죠. 어차피 힐러리가 될 것이고. 그렇겠죠. 뭐 대세 추종용 인간한테 트럼프를 미리 만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통화는 했죠? 예, 미국 대선 4일 후에 2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전화 통화는 박근혜도 했으니까요. 네. 별 의미가 없고. 근데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폴리시라는 곳에서 지난 24일에 트럼프가 반 총장과의 면담 약속을 철회했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3명의 유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것은 트럼프가 반 총장을 무시한 거고 트럼프 정부에서 유엔과 미국과의 관계가 과거하고 같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반기문이란 사람에 대한 거부기도 하지만 유엔에 대한 거부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반 총장은 유엔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예. 사진이 중요한데 예. 사진을 못 찍게 돼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트럼프는 유엔에 대해서 모여서 떠들고 즐기는 사람들의 클럽이다라고 어제 비판을 했고요. 또 지난 성탄절 직전에 유엔 안보리가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존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이것을 채택하니까 트럼프가 내가 취임한 후에 유엔 상황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엔에 대해서 트럼프의 인식이 안 좋다면은 나중에라도 반 총장이 나 사무총장 한 사람이요라고 해서 명함을 내밀는다고 해도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 총장한테 대해서 트럼프까지도 안 도와주는 상황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재미있습니다. 하여간 반기문 씨가 대선에 나올 뜻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여건이 반기문 씨를 돕지 않고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황준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에?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 나가시느라 힘드시죠? 저희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쓰면서 싸그리 망해버려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역시 모두가 리셋을 말할 때 리셋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책입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창비.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와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또 사건이 터졌군요.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뭐 약속이 난 듯 이런 사고를 치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몰려서 해요. 올해는 2월 달에 한번 이렇게 세게 약속이 난 듯이 운전기사들을 두들겨 패더니 이제는 연말을 맞아서 이렇게 뭐 항공기에서 술집에서 각종 사고들을 재벌들이 지금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라는 철강 전문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이 회사는 역사가 거의 100년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철강 기업이고요. 예. 이 회사의 4세죠. 그러니까 4세 중에 장남의 장선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직책이 이사인데요. 엊그저께 오후 8시쯤에 용산구 술집에서 술을 처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집에서
왠지는 알 수 없는데 케이크를 시켰대요. 근데 이제 술집에서 케이크 값을 30만 원을 영수증에 적은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래서 시비가 붙었는데 성질을 못 이기고 컵을 양주가 진열돼 있는 진열장에 던졌답니다. 허허. 그래서 양주가 5병이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는 이런데 이제 대충 이 정도면 비디오 모습이 보통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 고급 바나 룸사롱 같은 데서 술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축하한답시고 케이크를 시켰는데 룸사롱이나 고급 바 정도 되니까 30만 원을 불렀겠죠. 그러니까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열이 받았다고 물컵을 하나 던졌는데 양주가 5병이 깨질 리가 없잖아요. 그 진열장에 양주가 이렇게 주르륵 놓여 있었을 텐데 그러면 양주가 한 병씩 잘 보이게 잘 서 있는 건데 그걸 컵을 던져서 5병을 깼다는 건 컵을 최소한 10대 개는 던지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스토리로 짐작이 돼요. 그래서 이 장선익이라는 사람은 기물파손 혐의로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이런 짓이 너무 일상이어서 제가 오늘 이 장선익은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 그런데 못 넘어가겠는 게 이분은 지금 상황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철딱서니가 없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술집에서 컵을 던져가지고 양주를 깨고 이 난리를 부르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선익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선익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마 이 철강기업이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요. 동국제강 회장. 이 사람이 동국제강 그룹의 3세입니다. 장세주라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 장세주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횡령하고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복역 중이거든요. 또 올해 8월 달에 사면을 받겠다고 열심히 로비를 한 모양인데 제가 8월 즈음에서 사면에 관련된 재벌들 이름을 쭉 부르면서 그렇게 한번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얘는 진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아버지는 깜빵에 있는데 장남이라는 놈이 술을 처먹고 난동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장선익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34입니다. 근데 지난달까지 11월까지요. 동국제강에서 이 사람 직책이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34세 과장이면 적절한 직책이죠. 예. 그런데 12월 2일, 그러니까 고작 25일 전쯤에 이사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팀장 겸 이사 이렇게 됐어요.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장세주 회장, 그러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구속된 정황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세주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국제강에서 횡령한 금액이 무려 208억 원입니다. 그런데 횡령한 돈으로 뭘 했느냐.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원정 도박을 다닌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횡령 혐의로 걸려서 재판을 받아가지고요. 실형을 면합니다. 아슬아슬하게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건 구속은 안 시켰다 뿐이지 어쨌든 형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78억 원을 횡령을 합니다. 그것도 되게 조직적으로 해요. 횡령을 하는데 동국제강 임직원들을 막 동원을 합니다. 이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회사 돈을 빼서 어디로 날아가냐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가죠. 그래서 장세주가 도박하는 카지노의 VIP 보증금을 회사 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에 횡령을 해서 그걸 또 해외 원정 도박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걸려가지고 지금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장세주의 엽기 행각이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올해 7월이죠. 도저히 뭐 경영이 안 되니 장세주가 결국은 동국제강 등기 임원에서 빠집니다. 이성루퇴를 한 거예요. 깜빵에 있는 상태에서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체면이라는 게 있다면은요. 그따위로 회사 돈을 횡령하고 죄를 저질렀으면 조용히 물러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장세주는 등기 임원에서 퇴직한다고 퇴직금으로 40억 원을 챙겨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뉴스 듣고 진짜 참 꼼꼼한 놈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세주 이 사람은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치료, 정신과치료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장세주가 아니라 그 아들 장선익이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장세주가 7월에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장세주가 감옥에 갔을 때부터 이 회사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장세주의 친동생입니다. 장세욱 부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재벌 3세고요. 그런데 이 장세욱 부회장은 업계에서는 굉장히 야망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동국제강을 물려받은 거에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전해져요.
그리고 이 장세옥이라는 사람은 육사 41기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성정이 굉장히 강하고 강단이 있고 이런 스타일인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형이 도박에 빠져서 횡령으로 감옥에 가니까 그룹의 수장은 있어야겠고 그래서 이걸 동생이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육사 출신 동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직을 장악해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장세욱 동생이 이끌었던 동국제강의 시절에 그러니까 형이 이끌었을 땐 동국제강이 거의 박살이 날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맡으면서 회사가 나름 살아나요. 그래서 최근 한 6분기 연속 흑자를 봤습니다. 성과를 낸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재계에서는 야 형보다 동생이 훨씬 낫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외로 형 동생 사이에 지분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깜빵간 형은 장세주는 동국제강 지분율이 13.84%예요.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장세옥은 9.33%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그 4%가 작은 건 아닌데 장세주 형 일가가 분명히 앞서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주주총회를 가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저 형은 도박 중독자고, 그런데 동생은 경영을 맡으니까 주가 확 올려놓고, 야, 이거는 동생이 훨씬 낫다.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면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장세욱 동생 쪽에서는 그 자기 아들하고 딸 이름으로 주식을 계속 조금씩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컨대 아마 감옥에 있는 형하고 일전을 각오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감옥에 있는 형 장세주가 움직인 겁니다. 자기 아들 장선익을 12월 2일에 갑자기 과장해서 이사로 비전팀장,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죠. 파격 승진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동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아들을 앞세워서 기선제압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빨리 4세인 아들을 앞세워서 혹시 있을지 모를 동생의 반란을 막겠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장선익이라는 자요. 34살짜리요. 지금이 술 처먹고 난동부를 뗍니까? 제가 재벌의 폭력성 이런 걸 떠나서요. 이사된 지 한 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한테 경영권이 넘어오느냐 안 넘어오느냐를 두고 작은아버지하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건 재벌이 싸가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상황이 이러면 자중하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상식인 겁니다. 주주들한테요.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놈은 몰라요, 그걸. 아, 몰라. 나는 양주 처먹을래. 난 기분 나쁘면 못 집어 던져야 돼. 이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부록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걸 이제 저희 김프로께서 과거에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우병우하고 조선일보하고 전쟁을 벌이기 전에 장세주가 원정도박하고 횡령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조선일보가 장세주를 구속은 피하게 해달라고 우병우한테 로비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동국제강이 지금 TV조선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프로 그때 말씀을 상세히 해주셨는데 TV조선이 그때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 유상증자라는 건 회사가 돈이 부족할 때 기존 주주들한테 돈을 좀 일정 정도 비율로 돈을 더 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이 동국제강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국제강한테 잘 보여야 되는 조선일보가 우병우한테 우리 장세주 주주회사 회장님이신데 좀 불구속으로 봐주세요. 이랬다가 벤치를 맞았다는 게 이제 김프로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는 건데요. 실제로 관련한 언론 보도도 이후엔 많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TV조선과 조선일보, 장세주, 우병우 이 복잡한 관계가요. 이게 밝혀지면 지금 감옥에 있는 아버지 장세주도 결국은 자기가 돈을 내서 투자한 언론을 조종해서 자기 형량을 줄이겠다고 나섰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큰 문제죠. 예. 게다가 지금 우병우가 청문회까지 나와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사정이 이런 판에 장남이라는 놈이 임원 승진한 지 한 달 만에 양주 처먹고 난동을 어떻게 부릴 수가 있냐고요. 진짜 생각할수록 한심한 놈들이 지금
한국 재벌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 뭐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도 한심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분의 스토리 뒷 배경 이야기도 너무 한심한 스토리가 많아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뉴스를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참 다음 타석에는 누가 오를지도 궁금합니다. 예. 방망이 들고 나타날 텐데. 예. 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표창원 의원 1년 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정계 입문 1년이 됐습니다마는 예. 표창원 의원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신다고요? 네. 두 번째 주제가 좀 특이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계기가 있어서 엉뚱하게도 오늘은 표창원 의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분하고 어떤 인연도 없습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과거에 그 참여연대에서 일하셨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경제학 박사가 되셨는데 무식한 저를 가르쳐 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최한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이분이 페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생각이 나서 이제 화두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방송을 하는 날 기준,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어제고요. 이제 12월 27일이죠. 이날이 표창원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한 1주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한수 박사께서 작년에 페북에 12월 27일에 올렸던 글을 올해 이제 다시 공유를 했습니다. 그 글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예. 오늘 페북에 야당에 입당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자주 보인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억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한 시민단체에 있을 때 나는 한 부서의 간사로서 그와 한두 번 전화통화를 하고 딱 한 번 만나서 회의를 같이 한 적이 있다. 그 뒤로 그 사람은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가 아주 또렷이 기억하는데 시민단체로서 정부를 비판하는 스탠스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의 그것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경찰대의 특징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였다. 그 뒤에 나는 부서를 옮겼고 유학을 갔고 그를 기억할 이유가 없었다. 다시 대선 직전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떠들썩하던 시절 그가 자유롭기 위해 경찰대 교수를 사퇴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학교에 자리 잡은 지식인 중에 말할 자유를 위해 안정된 직위를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리고 2년 뒤 그는 정치를 시작했다. 혹자는 과거 절대로 정치하지 않겠다는 그의 발언을 근거로 그의 변절을 비난할 수 있겠으나 나는 이해한다. 그도 일종의 내부 고발자인데 어느 사회이건 내부 고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 혼자 버티는 일은 쉽지 않다. 잘하면 좋겠다. 이왕 하는 김에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히스토리가 그렇죠. 이제 표창원 의원은 2012년 겨울에요. 대선을 얼마 앞두고요. 국정원 댓글 선거 개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굉장히 강도 높게 경찰을 비판하면서 안정된 직장인 경찰대 교수를 때려치우고 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작년 12월 27일에 민주당의 문재인 영입 1호 인사라는 명목으로 입당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고 모르겠습니다. 뭐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 야당에서 참 보석 같은 의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최한수 박사가 지적하신 저 내부 고발의 문제입니다. 사실 최 박사가 언급한 대로 내부 고발자들이라는 사람이요.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을 하면 조직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요. 사회적으로는 지지를 받죠. 그런데 받아도 이건 잠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생계도 못 꾸려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저는 약간 그 박수를 쳐주고 싶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내부 고발을 할 용기를 정치라는 시스템 아래에 녹여서 그 사람의 용기와 의기를 표출할 장을 열어주는 게 이 사회가 내부 고발을 한 그 용감한 사람에 대한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 때 표창원 의원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응원했습니다. 아, 저분은 꼭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 내부 고발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영어로 해서 좀 죄송한데요. 근데 많이 들어보신 영어일 테니까요. 리스크와 리턴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리스크는 위험이죠. 리턴은 보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분명한 함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스크를 많이 짊어질수록 막대한 보상을 얻을 기회가 커집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다는 건 그만큼 이제 또 쫄딱 망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렇다면 쫄딱 망할 확률은 확 줄이겠지만 돌아오는 보상도 당연히 적은 겁니다. 제가 그 과거에 증권 기자 할 때 종합지에서 제 동기 하나가 야, 주식 종목 하나만 추천해줘라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원하는데 물어봤더니 나는 크게 기대 안 해. 난 욕심 없어. 연 10% 정도 수익률이면 충분해. 대신 원금은 절대 손실이 안 났으면 좋겠어. 그런 종목 없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야, 연 10% 수익인데 원금이 손실이 안 나는 보장이 있는 종목이면 내가 그걸 너한테 알려주겠니? 내가 투자하지? 그때 은행 이자가 한 4%였을 텐데요. 수익률이 2배 이상 높은데 원금 손실이 절대 안 나는 종목이 있으면 그건 노벨 평화상감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 예. 그런 건 없다는 뜻이죠. 기대 수익률이 10%면 10%만큼의 위험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싫으면 요즘 기준으로는 은행에 맡기는 거죠. 연이 1.5% 이자 받고요. 리스크를 안 지는 겁니다. 리턴과 리스크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왜 비리가 생기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이요. 삼성 예를 들면요. 지금 200억 원 넘게 정유라한테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그 200억 원을 삼성이 훨씬 더 잘 불릴 자신이 있으면 그걸 정유라한테 왜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2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자기가 깜빵을 가거나 벌금을 수천억을 물거나 이런 위험이 너무 크다면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그 돈으로 안전하게 사업했겠죠.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돈을 더 잘 버는 길이라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벌어지는 비리들, 돈을 찔러주는 것, 이건 이 비리라는 행위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발이 돼서 처벌받을 위험은 너무 작고요. 대신 돌아오는 리턴은 너무 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득이 되니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르는 겁니다. 돈을 찔러 넣는 거죠. 만약에 삼성이 200억을 정유라한테 투자하는 그 일이, 그 비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면 안 했을 거예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었다면 당연히 안 했을 거고요. 하지만 삼성은 판단한 겁니다. 리스크는 너무 작고 돌아오는 건 너무 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는 놈들이 어디에 투자할까 여러 것을 고민해 보면 그 자산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농담인데 리스크가 제일 적고 리턴이 보상이 제일 많은 재테크 수단이 뭐냐? 예, 뇌물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리턴이 크다는 거예요. 위험도 제일 없고요. 그러니까 저거 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한국에서는 왜 내부 고발자가 잘 나오지 않을까? 예. 지금 사실 청와대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기자들이 막 파헤쳐서 나타난 거지만 개판도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저걸 어떻게 청와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쯤이면 누군가가 나서서 세월호 7시간이나 아니면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 사회라면은요. 그런데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냐면 안타깝게도 한국은요. 내부 고발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내가 쫄딱 망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내부 고발을 해서 성공을 해도 돌아오는 게 너무 없습니다. 어쩌면 정확히 말하면 내부 고발은 하이 리스크 제로 리턴 또는 하이 리스크 마이너스 리턴에 가깝습니다. 내부 고발에 성공을 해도 고발자는 자기 가진 걸 쫄딱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도 내부 고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로 용기가 있고 진짜로 의협심이 있는 아주 도덕적인 이런 사람이 아닌 한 경제적으로는 아무도 내부 고발을 할 이유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걸 한번 돌아보면 분명해집니다. 감사원하고 재벌의 유착비리 고발했던 이문호 감사관님이요. 어떻게 되셨냐면 공무원 기밀 누설죄로 구속되셨습니다. 파면 처분 받으셨어요. 물론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복직이 되셨습니다만 그 6년 누가 보상하냐는 거죠.
1990년에 보안사 민간인 불법 사찰 기록 공개했던 윤석양 이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양심 선언하고 난 다음에 특수 군무 이탈 혐의 수배됐습니다. 예. 그래서 2년 만인 1992년 9월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군사법부에 붙들려가서 2년형 감옥에 살다 나왔습니다. 아이고. 1992년에 군 부재자 투표 부정 고발한 이지문 중위, 예, 투표 부정 고발한 직후에 이등병으로 파면 처리됩니다. 물론 이분도 4년간의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1995년에 파면 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중위 신분을 다시 얻습니다. 명예전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 4년은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삶이 끝난 건 어떻게 보상을 받냐고요. 1992년에 이때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충남 영기군수를 지내던 한준수 군수라는 분이요. 예.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낸 사람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어요. 이게 이때 막 내무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와서 군수한테 행정조직을 총동원해서 관건선거를 해서 반드시 저 총무수석 당선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한준수 군수가 양심선언을 한 겁니다. 다 까발긴 거예요. 그러면서 폭로한 내용에는 유권자 명부, 금품 매수 실태, 메모한 서류, 도지사가 발행한 수표 사병까지 다 들이밀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보인 내부 고발이었죠. 그런데 이분 어떻게 됐느냐? 선거법 위반했다 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끝내는 파면됐는데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를 해서 복직을 못합니다. 나라가 내부 고발자를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요.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리스크는 너무 크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겠다고 20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예.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도 내부 고발이 있었잖아요. 현대차가 엔진 결함 알고도 리콜을 하지 않았다. 이거 폭로한 그 부장 바로 해고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있으나 마나한 법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 비리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요. 내부 고발이 하이 리스크 제로 리턴인 사회가 유지되는 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이런 애들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뇌물을 주는 게 제일 좋은 재테크 방법인데 왜 안 하겠냐고요. 예. 내부 고발을 하는 게 인생 망치는 방법인데 누가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 사회가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성원하는 그런 문화가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표창원 의원 같은 분이 경찰대 교수라는 정말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내부 비판을 거쳐서 야당의 길을 걷는 그 모습 하나를 굉장히 존중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표창원 의원께서 자신의 뜻을 좀 잘 펼치시고요.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는, 이 보상이라는 게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거겠죠. 그런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셔서 내부 고발자들의 좋은 그 모범의 앞길이 됐으면 그런 좋은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창원 의원의 그 정치인문 1년을 맞아서 내부 고발 문제가 생각이 나서 이 문제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윤석열 검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원칙에 충성한다 이런 말인데, 예.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회가 야만적인 사회인데.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충성의 잣대가 달라지는 세상, 필경 야만의 세상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은 우리가 전주, 광주에서 애청자분들을 만나는군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세월호 참사 당일 머리 손질을 2번씩 하느라 만성 피로에 시달리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개혁 보수 신당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약칭부터 개떡 같은 개보신당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개보신당 30명은 새누리당을 뛰쳐나가며 박근혜 동지가 국정과 민생에 무능했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시중 성형외과에서는 길라임 주사가 유행하고 있다. 누구보다 성형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계신 박근혜 동지를 경제 파탄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개보신당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고액 피부과의 아이콘 나경원을 데리고 나가서 피부 경제라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30명이 탈당함으로써 새누리당은 원내 2당이 됐다. 앞으로 투표용지에서 2번을 달게 생긴 것이다. 그동안 전자개표기에 1번만 당선되게끔 프로그래밍했던 소프트웨어를 전면 수정하게 만들었으니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게 됐고 보안 유지하느라 전전긍긍하게 만들었으니 개보신당 너희들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말았다. 이제라도 개보신당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박근혜 동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가 미행을 당하고 있는 청문회 스타 노승일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태영호를 활용한 북풍몰이가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자들은 즉각 태영호도 침몰시켜야 할 것이다. 뭐? 태영호가 사람 이름이라고?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국장의 그들만의 새판짝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불확실성이 높아 결국 구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여야 대선 전략가들의 말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 맞선 반문재인 구도가 뚜렷해지는 이유다. 탄핵 정국을 맞아 일부 세력은 과격한 운동권 세력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신당 창당 선언문의 일부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무능한 진보보다는 차라리 부패한 보수가 낫겠다고 이명박 후보 손을 들어주었던 인사다. 그는 손학규 전 대표와도 각별한 사이다. 문재인 세력과 정치를 함께했던 안철수, 김종인, 손학규는 친노 패권주의는 안 된다고 확실히 선을 긋는다.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 반문 세력이 개헌을 고리로 손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치인들이야 모처럼 일찍 개막한 대선 전에 들뜬지 모르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이끈 건 촛불 집회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집단극이었다. 박 대통령의 실패는 리더십의 실패다. 검찰 수사와 진행 중인 특검 수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부재를 확인하고 절망했다. 대통령은 지켜야 할 공적 공간을 자주 비웠고 자신이 판단해야 할 국정을 비선 그룹에 의존했다. 국민들이 두려운 건 또다시 리더십의 실패를 겪는 것이다. 선거에서 구도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차기 지도자가 될 후보들의 잦을 리더십 검증이 소홀해지는 흐름이 맞득지 않다. 여야 할 것 없이 키맨들이 판을 짜는데 유능한 인물들로 채워지는 모양새가 그렇다. 제왕적 총재인 삼김이 당을 좌지우지하던 시절 3당 합당과 같은 구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3당 체제를 만든 것도 탄핵 압박으로 4당 체제를 만든 것도 국민이다. 정치인들이 판을 짜면 국민이 표를 몰아주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한 리더십의 원인을 따지고 대체할 리더십을 검증대에 올릴 시점이다. 그런데도 왜 문재인이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문재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지도 알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왜 문재인은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을 제가 지금껏 듣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재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사람들의 논리에 전혀 정합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반문재인이 옳은가?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보다 우리가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